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과 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전범진 기자, 이 대통령실도 비상 대응에 나선 분위기인데 오늘 열린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차인 오늘 정권 출범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말부터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제 상황, 특히 외환과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국제유가를 언급하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중동 사태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추진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오늘 밤 비행기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해 나토 정상회의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IP4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여파로 이 대통령은 물론 호주와 일본의 총리 모두 대참자를 파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내일부터 모레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은 7월이나 8월 중으로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무려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상징적인 1기 내각 인선의 면면을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내각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여야 간 정권 교체 후 유임된 최초의 장관일 뿐 아니라 양국관리법 등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한 법에 직접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 유임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IT 기업인 출신이 다수 발탁된 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성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네이버를 이끌며 온라인 광고 중심의 수익 모델을 이커머스로 개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국산 거대 언어 모델, 정확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엑사원의 개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인 국무조정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조실 1차장을 지냈던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연구원장이 임명됐는데요. 2013년 국무조정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후 역대 최초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국조실 출신자가 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힘 빼기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11명의 장관 후보 중 6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이번엔 국내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해졌지만 하락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개인들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 코스피 3천선을 가볍게 지켜냈습니다. 이 개인들의 승부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코스피는 이제 0.2% 정도 하락한 3,010선에서 마감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은 중동 리스크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약 3,600억 원, 기관은 9,500억 원 규모로 각각 순매도하면서 장중 코스피는 3,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1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추가 군사 충돌 가능성은 물론 이란의 미국 기지 보복과 그리고 미국의 추가 강경 대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비교적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국제 유가의 향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 관건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요. 또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 시 국내 경기와 산업에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증권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야기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은 미국의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물가 압력이 커지고 90에서 100달러 이상 급등 시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연 5% 이상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정리하면 미국발 유동성 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전이되고 증시 자금의 고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전면전으로 이제 전쟁을요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더라도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실제 봉쇄 가능성은 좀 낮다는 그런 점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봉쇄되더라도 그 기간은 단기에 그칠 것이고 미국의 빠른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850선에서 3,070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그동안 이 조정의 빌미를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일단 업종별로 대체적으로 좀 상이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해운 항공 업종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와 유가 급등 우려가 확대되면서 연료비 증가, 보험료 인상, 항로 변경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 역시 이번 공습을 계기로 방위비 증가와 무기 수요 확대, 기존 계약의 조기 체결 기대 등이 겹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며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을 넘보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는 7에서 11% 급등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수준의 단기 조정을 보인 후 사태 진정 시 플러스 1%대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2013년 10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중동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자 브렌트유는 10월 한 달간 7% 이상 올랐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여파에도 10월 9일 코스피는 0.4% 상승했지만 10일 리스크가 실제로 부상하자 마이너스 0.26%로 조정됐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이하로 밀려났습니다. 10월 11일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플러스 1%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방산주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2014년 4월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고 국내 증시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후 첫 거래일이었던 4월 15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 등 수출주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주는 1에서 2% 올랐고 방산주는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데 이어 미국도 공습에 동참하면서 유가는 일주일 새 11%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다시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충격에 반응해 0.12%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3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3,000피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990선으로 내려갔는데요. 개인이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3,000선을 가까스로 사수했습니다. 시장은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금리 부담이 커지고 소비 수출 전반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처럼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기 종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오히려 리스크 완화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유가 추이가 리스크 증폭 또는 완화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만큼 실적 대비 주가 낙폭이 과도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로 2달 가까이 신규 영업을 하지 못했던 SK텔레콤이 내일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합니다. 이번 사태로 60만 명에 가까운 고객을 경쟁사에 뺏긴 만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바꾸시려는 분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산업부 장서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제 내일부터 모든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가능해집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이 SKT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행정명령을 24일자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 2,600여 개 SKT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다시 신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5월 과기부가 이 신규 영업 전면 중단 명령을 내렸던 건 유심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SKT의 유심교체 건수는 약 940만 건으로 이 유심교체를 신청한 뒤에 찾아가지 않는 노쇼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신청자들이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 SKT가 현재 200만 개 이상의 유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과기부는 SKT에 내린 행정지도 목적이 충족됐다고 보고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한 겁니다. 내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면 그동안 가입자들 뺏긴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기준 통신사 번호 이동 현황을 좀 보면요. 5월에만 44만 건이 SKT에서 빠져나갔고 KT는 약 20만 건, 그리고 LG U+로는 15만 건이 유입됐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이 약 2달 동안 SKT 전체 가입자는 약 60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SKT가 수년간 유지해온 시장 점유율 40% 선이 깨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SKT는 내일부터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SKT 판매점은 기존 8에서 9만 원대 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보조금을 3만 원대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서 이 가입자 이탈 방어에 좀 나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내달 22일 이후에는 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만큼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과기부가 이번 발표에서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본사 차원의 공격적인 마케팅행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 분석도 있습니다. SKT 측도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위약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결론이 길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사실상 이번 이 SKT 사태의 가장 큰 사안이 위약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과기부는 이달 말에 SKT 해킹 사고 민관 그 협동조사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이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고객 보상안 그리고 뭐 재발 방지책과 같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시정 조치를 내린 사례가 없고 또 이번 약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최종 결과가 7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SKT의 전반적인 조치가 번호 이동을 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에 이번 중동 전쟁으로 물류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기업들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결국 이제 철강 파생 제품 관세가 발효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 파생 제품에 대한 철강 관세 발효는 현지 시간 23일 0시 1분, 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를 철회하겠다 이런 발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미국은 당초 철강 관세 25%에 추가로 25%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또 여기에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도 50%로 상향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이 철강 관세를 적용받는 파생 제품에 세탁기와 냉장고, 또 건조기 같은 9개 품목을 추가를 했는데 당장 이제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LG전자가 23.4%로 1위, 또 삼성전자가 21.6%로 2위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냉장고 시장에서는 삼성이 5위, LG는 6위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과 LG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또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냉장고의 경우는 이번 파생 관세 영향으로 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세탁기는 최대한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냉장고는 미국에서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관세율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물량이 거의 없는 냉장고는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관세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철강의 함량 가치에 50%의 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 생활가전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중이 높은 냉장고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를 구성하는 도어와 냉동 사이클 부분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내부에는 주로 플라스틱이 쓰입니다. 모델마다 차이는 있지만 철강의 비율이 최소한 40에서 최대 70%까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파생 관세를 최대치로 적용을 하면 70%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 300만 원 냉장고에 70%면 210만 원이고 여기에 50%의 관세율을 적용을 하면 10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관세 부분을 전부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냉장고 300만 원짜리가 405만 원으로 최대 35%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 세탁기 공장에서 냉장고를 생산하는 건 좀 어렵고 또 당장 갑자기 냉장고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는 당장 미국 내 생산 계획은 없고 일단은 멕시코 공장을 활용을 하면서 정부의 협상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엔 좀 방향을 좀 돌려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물류비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가전제품 수출은 이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다시 해상 운임이 좀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 가전 같은 경우는 크기나 무게 때문에 주로 해상으로 운송을 하는데요. 네. 일단 물류비는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운임지수는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21년에는 갑자기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추이 지수가 올랐고, 또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임 지수가 5천까지 좀 폭등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좀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한 1000까지 떨어졌는데, 또 지난해에는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면서 홍해 항로가 막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수가 한 3700까지 좀 폭등을 했었고요. 네. 또 이달 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 좀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해상 운송이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기업들은 좀 관세 폭탄에 물류비 인상까지 약간 뭐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류비가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실적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해상운임은 두 회사 가전사업부 이 실적에 직격탄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과 LG의 좀 물류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뭐 삼성은 2조 8천억 원, 또 LG는 3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에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4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는 운임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뭐 두 회사 모두 이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해상 운임 지수가 이 두 회사의 물류비 증감이 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물류비만으로 뭐 회사마다 거의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올해 초에는 좀 지수가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면서 2개월 사이에 뭐 이 운임 지수가 50%나 다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관세 폭탄에 또 중동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삼성과 LG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이 공급 가뭄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000세대 규모 대단지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단 7개에 불과합니다. 매수사 입장하신 게 아니라 한두달 정도 만기 될 때 다 무조건 플러스 투이자를 다 하시거든요.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 5천 건으로 3만 건을 웃돌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곳의 전세 매물이 줄었고, 강동구나 송파, 광진구 등은 매물이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받고 내놓은 집주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최대 4년간 전세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벌써 1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서울의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고, 고질적인 공급 부족 속에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 품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